지금 밀라노 동계 올림픽 현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멈춰선 셔틀, 식당 대기 40분. 운영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혼란의 순간 선수들이 한 곳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마이크 앞 외신들은 이탈리아 대신 코리아를 연신 외칩니다. 화면 가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국 선수단 도시락. 투입 예산 22억 원, 전담 인력 36명.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올림픽의 새로운 기준,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루카 비안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영하 15도 밀라노 올림픽 개최를 45일 앞둔 시점에서 조직위원회 운영총괄인 저에게 예상치 못한 보고가 들어온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루카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요지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렌치니입니다. 52세,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총괄을 맡고 있죠. 유럽 스포츠 행정 분야에서 30년을 일해온 경력이 있고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에요. 유럽이 쌓아온 행정 철학과 시스템의 집약체이며 세계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확신했어요. 올림픽은 유럽이 설계하고 세계가 따른다고 말이죠. 루카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선수촌과 별도로 3곳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구축했고 코리아하우스라는 문화공간을 운영하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별도의 기업하우스까지 설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사진들을 확인했죠. 한국 선수들이 따뜻한 김이 오르는 도시락을 받는 장면, 코리아하우스 내부의 화려한 인테리어, 삼성기술 체험존의 모습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간부들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루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전부냐고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2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급식 시스템에만 투입했고 36명의 전문 조리 인력을 파견했으며 130명 선수단을 위해 하루 2차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전 수요 조사까지 마쳤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입니다. 조직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올림픽 운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화려한 이벤트를 벌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올림픽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루카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발열 도시락, 문화공간, 기업하우스라는 게 조금 과한 국가 홍보 아니냐고요. 제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타고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마케팅에 능한 국가라고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 평창 올림픽 때도 홍보 전략이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광고 박람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제공해야 할 건 선수들에게 공평한 경기 환경이지 특정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무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루카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는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30년 경력이 주는 무게감이 이런 순간에 발휘되는 거니까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준비가 철저한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개최국으로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가 보였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쳐봤죠. 발열 도시락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아이디어예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건 선수 케어 차원에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게 과연 필수적인가? 선수촌에도 식당이 있고 우리 조직위원회도 충분한 급식 시설을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코리아하우스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한복 체험, K-팝 공연, 한식 시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하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국가 홍보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 기간에 각국이 자국 문화를 알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정도 규모는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중얼거렸죠. 한국은 정말 마케팅의 진심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편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다른 참가국들은 조용히 훈련에 집중하는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눈에 띄는 활동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국가 이미지 제고가 목적일 거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하는 나라니까요. 저녁 무렵 루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추가 보고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외신 몇 곳에서 한국의 준비 상황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그 정도는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죠. 언론은 새로운 소재에 민감하니까요. 한국이 특별한 걸 준비했다면 당연히 기사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올림픽 운영의 질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찝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죠. 우리는 개최국이고 이번 올림픽의 중심은 이탈리아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무대의 주인은 우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카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은 경쟁의 장이지만 동시에 협력의 무대이기도 하죠. 각국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준비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국가 과시용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국의 움직임이 후자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하며 하루를 정리했죠. 선수촌 시설 최종 점검, 교통 동선 재확인, 각국 선수단 도착 일정 조율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한국의 발열 도시락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45일 후면 전 세계가 밀라노를 주목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올림픽은 여전히 유럽의 무대라는 걸 말이죠.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으로 오늘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밀라노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최종 점검, 코르티나 단페초 알파인 스키 시설 현장 방문, 그리고 발텔리나 크로스컨트리 거점 동선 확인까지 세 곳을 하루에 돌아야 했습니다. 분산 개최라는 구조가 만든 숙명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온도계는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저는 어제 회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발열 도시락과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였죠.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해야 할 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올림픽 운영의 핵심은 경기장과 선수촌 사이의 동선 관리, 기상 변수에 대한 대응 시스템, 그리고 수천 명의 선수와 스태프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물류 체계였습니다. 이건 화려한 홍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경험과 시스템으로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7시에 조직위원회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루카와 운영팀 간부 3명이 함께 탔어요. 차 안에서 루카가 오늘 점검 항목을 브리핑했습니다. 밀라노 경기장의 냉동 시스템 가동률, 코르티나의 리프트 운영 일정, 발텔리나의 선수, 숙소 난방 상태 등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인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30년 경력 동안 이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일해봤으니까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빙판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조명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시설팀 책임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모든 설비가 최적 상태라고요. 저는 경기장을 천천히 걸으며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선수 대기실 온도는 적정한지, 관중석 난방은 충분한지, 비상대피로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않지만 올림픽이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이런 디테일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했어요. 저는 시설팀에게 몇 가지 보안 사항을 지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루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대표단이 오늘 아침 밀라노 선수촌에서 코르티나로 이동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들만의 전용 버스를 이용했고
이동 중에도 발열 도시락을 배급했다고 했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가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루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인 코르티나 단페초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알프스의 웅장한 설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이탈리아의 자산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발열 도시락을 준비해도 이 장엄한 자연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올림픽의 진짜 무대는 이런 곳에 있으니까요. 코르티나 알파인 스키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이곳은 1956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저는 이 전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었지만 시야는 완벽했어요. 설질도 최상이었고 코스 정비 상태도 훌륭했습니다. 슬로프 중간 지점에서 운영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모여 최종 점검 사항을 논의했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추위에 선수들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수 대기실에 최고급 난방 시설을 갖췄고 온열 담요와 핫팩도 충분히 준비했다고요. 게다가 선수촌 식당에서는 24시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선수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실내 온도는 22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휴식 공간도 넉넉했어요. 의료팀 대기소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죠. 이게 바로 유럽식 올림픽 운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이고 과하지 않지만 충분한 시스템이었어요. 오후 3시, 마지막 목적지인 발텔리나 크로스컨트리 거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루카가 또 한 번 보고를 했어요. 기상청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한파가 더 강해질 거라는 예보였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간부 한 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원래 혹한 속에서 치러지는 거라고요. 1994년 릴 레한메르 올림픽 때도 영하 30도였고 2018년 평창 때도 비슷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방 시스템, 방한 장비, 비상 대응 매뉴얼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이 정도 환경 변수는 개최 경험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발텔리나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거점 중 가장 외딴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고립성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눈질이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선수 숙소를 둘러봤습니다. 난방은 잘 되고 있었고 식당 시설도 갖춰져 있었어요. 다만 밀라노나 코르티나에 비하면 확실히 소박했죠. 숙소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산 개최라는 구조가 만든 복잡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세 곳을 오가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믿었죠. 이탈리아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그때도 여러 도시에 분산 개최했으니까요. 저는 경험이 곧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루카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한국 대표단이 코르티나에 도착한 후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급식 총괄 책임자인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했죠. 컨디션은 우연이 아니라고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밤 10시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세 곳을 돌아다니느라 지쳤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모든 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팀원들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점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모든 거점 정상 가동. 기상 변수 대응 준비 완료.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만족스러워했죠. 루카가 퇴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을 돌아보니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은 튼튼하다고 30년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한국도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고요. 저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선수 케어가 아니라 국가 홍보라고요. 진짜 운영은 우리처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의 본질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죠. 루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운영은 유럽의 영역이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특별한 걸 준비해도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움직이는 건 결국 경험과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며 내일 일정을 떠올렸어요. 각국 선수단 도착 환영식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때쯤이면 모든 관심이 개최국인 우리에게 쏠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영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도착했고 저는 개회사를 통해 밀라노 올림픽의 비전을 밝혔죠. 언론 반응도 좋았어요. 이틀간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연습 경기들이 무난하게 진행됐고 선수촌 운영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시스템은 튼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새벽 5시 30분, 루카의 전화벨이 저를 깨웠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급보였어요. 독일과 캐나다 선수단이 예정된 아침 식사를 제 시간에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급식 차질이라니요. 루카의 목소리가 다급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샤워도 거르고 옷을 챙겨 입으며 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루카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오늘 아침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알파인 스키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수들이 새벽 4시에 밀라노 선수촌을 출발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출발 전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던 선수들이 40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조직위원회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운영팀 간부들이 모였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상황 보고가 떴어요. 선수촌 식당 담당자는 변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몰렸고 조리 인력이 부족했다고 했죠.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전 일정 조율은 왜 안 됐냐고요. 담당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각국 선수단의 이동 시간이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일정 변경 사항이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분산 개최의 약점이었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발텔리나 세 곳을 오가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죠. 저는 즉각 지시했습니다. 식당 운영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조리 인력을 2명 더 투입하라고요. 그리고 각국 선수단 이동 일정을 매일 아침 재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루카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발텔리나 크로스컨트리 거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야외 훈련 중인 선수들의 체온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죠. 의료팀에서 일부 선수들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요. 호카는 동계올림픽의 당연한 변수이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어요. 선수 대기실 난방 강화, 온열 담요 추가 배치, 의료팀 상시 대기 등 모든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정 조정과 운영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편치 않았어요. 루카가 또 다른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로 가는 산악 경로에서 이동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요. 예상보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선수 이송 차량이 30분 늦게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올림픽 운영에서 이 정도 변수는 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라고 말했죠.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이지 과도한 우려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루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죠. 무슨 현상이냐고요? 루카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밀라노 빙상 경기장 주변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국가 선수들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같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선수들은 왜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저 구역이 어딘지 아냐고요. 루카가 건물 배치도를 띄웠습니다. 선수들이 향하는 곳은 우리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동선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구역은 우리 운영 동선에 없는 공간이라고 말했죠.
선수 대기실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의료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기장 외곽의 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선수들이 거기로 가는 걸까요? 루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현장팀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현장팀에서 보고가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모니터 화면을 지켜봤어요. 선수들의 이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들이 보였고 캐나다 선수들도 보였어요. 독일 팀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심지어 몇몇 이탈리아 선수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루카가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팀에서 첫 보고가 온 거예요. 루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해당 구역에 뭔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임시 텐트 같은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우리가 승인한 시설이 아닌데 누가 설치한 거냐고 물었어요. 루카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간부들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선수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이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루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팀에서 추가 보고가 온 모양이었어요. 루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통화를 마치고 저를 봤죠. 텐트에서 뭔가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받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배급? 뭘 배급하는 거지? 루카가 잠시 후 보고했습니다. 현장팀이 확인한 결과 그건 어느 참가국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점이라고 해요. 저는 물었죠. 어느 나라냐고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그 발열 도시락 이야기였나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팀도 멀리서 관찰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왜 선수들이 그렇게 몰려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이유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간부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요. 현장팀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곧 보고가 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서 선수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식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요. 왜 선수들이 우리 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로 보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요. 현장을 봐야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경기장 방향으로 걸었죠. 루카가 앞장서서 선수들이 이동한다던 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을 돌아가자 멀리 무언가 보였어요. 임시 텐트였습니다. 흰색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아,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텐트 앞에 선수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적어도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루카도 저와 함께 멈췄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유니폼을 입은 선수, 캐나다 팀 재킷을 입은 선수, 독일 선수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들이었죠.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텐트 안쪽을 보려고 조금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봤습니다. 한 선수가 텐트 안에서 무언가를 받아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사각형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야외에서 김이 오르는 음식이라니요. 선수는 용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근처 벤치로 갔어요. 앉아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김이 솟아올랐죠. 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루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발열 도시락이라고요.
버튼을 누르면 용기 자체에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이 가열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니 충격적이었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용기를 받아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용기를 받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김이 오르는 걸 보며 놀라워했죠. 한 캐나다 선수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어디서 받는 거냐고요. 동료가 대답했어요. 한국팀 거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선수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하의 날씨에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도 즉석에서 가열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분명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죠. 저는 우리 선수촌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지만 이런 임팩트는 없었어요. 저는 텐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국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흰색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는 용기를 건네주고 다른 스태프는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루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급식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세계 거점, 36명 조리 인력, 22억 원 예산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22억 원을 급식에만 투입했다고요? 루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발텔리나 세 곳에 각각 거점을 설치했다고 해요. 130명 선수단을 위해 하루 2차례 급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도 완료했고 선수 개개인의 식단 선호도까지 파악했다고 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루카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홍보용 아니었냐고요. 일주일 전 회의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마케팅에 능한 국가라고, 이건 과도한 국가 홍보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건 설계된 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홍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올림픽 기간 내내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텐트를 바라봤어요. 스태프들의 움직임, 선수들의 반응, 모든 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독일 선수가 도시락을 들고 나오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고, 버튼만 누르면 뜨거워진다고 했어요. 동료가 물었죠. 맛은 어떠냐고요? 선수는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컨디션 관리였습니다. 영하 15도에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체온 유지는 필수였죠. 따뜻한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조직위원회의 대응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식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죠? 조리 인력 2명 추가, 운영시간 30분 앞당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루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사전에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해요. 밀라노 동계 기온, 경기 일정, 선수 이동 동선을 모두 고려해서 거점 위치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거점마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대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대비를 끝냈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관리하려 할 때 그들은 문제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운영 전문가였지만 이 차이를 간과했어요. 대응과 대비, 관리와 설계,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텐트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니 조리 공간이 보였어요. 스테인리스 작업대, 보온 용기들, 체계적으로 정리된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해진 동선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거점들도 이런지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르티나와 발텔리나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각 거점 간 재고 관리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고 덧붙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1년 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예산 확보, 인력 선발, 메뉴 개발, 거점 선정, 물류 계획까지 모든 게 사전에 설계됐던 거죠. 저는 우리 조직위원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선수촌 식당을 만들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한 선수가 도시락을 다 먹고 용기를 반납하며 한국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스태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에게 새 용기를 건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참가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러 왔던 겁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선수 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극한의 날씨에서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하죠? 우리도 발열 도시락을 준비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이미 시스템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한다 해도 선수들 눈에는 모방으로 보일 뿐이었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제 입에서도 하얀 김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30년 경력, 유럽의 노하우, 개최국의 자부심, 그 모든 게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자고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습니다. 저는 뒤따라 걸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텐트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김이 오르고 있었고 선수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조직위원회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뭐였을까요? 시설은 최고였고 운영 매뉴얼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그 이상이었어요. 선수 중심의 사고, 문제 제거형 설계, 그리고 완벽한 실행력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루카가 보고서를 정리하겠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보였지만 예전처럼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준비한 올림픽, 우리가 자신했던 시스템, 그 모든 게 의문스러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이 오르는 도시락, 줄 서는 선수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는 루카에게 연락했습니다. 간부들을 소집하라고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식당 문제, 선수들의 이동, 그리고 제가 현장에 다녀온 사실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선수촌 식당 문제는 이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대표단 거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밀라노 경기장 인근에 한국이 자체 급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죠. 제 목소리는 점점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좋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준비는 분명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발열 도시락이라는 기술도 흥미롭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결국 이건 과도한 국가 홍보 전략 아니냐고요. 22억 원을 급식에 투입하는 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곧 우리 식당으로 돌아올 거라고,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할 게 있다고 했어요. 저는 루카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루카는 태블릿을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루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 급식 거점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고 해요. 밀라노 거점만 집계한 결과라고 전제했습니다. 화면에 국가명이 떴어요.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이탈리아. 총 7개국 선수들이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7개국이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오전 시간대에만 총 67명의 선수가 한국 거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중 42명이 발열 도시락을 받아갔다고 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67명, 42명.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간부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우리 식당 이용자는 몇 명이었냐고요. 루카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128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한국 거점 67명, 우리 식당 128명.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 이상이 한국 쪽으로 간 거였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당 이용자가 더 많지 않냐고요. 아직 대다수 선수들은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간부들도 그걸 눈치챘을 겁니다. 루카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SNS 분석 결과였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발열 도시락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에서 영상과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죠. 화면에 실제 게시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노르웨이 선수가 올린 영상이 보였어요. 발열 도시락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찍었더군요. 김이 피어오르자 카메라가 선수 얼굴로 이동했고 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회수가 15만 회였어요.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죠. 다른 게시물도 비슷했습니다. 캐나다 선수는 도시락을 먹으며 셀카를 찍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따뜻한 한식을 먹다니 천국이라고요. 좋아요가 10,000개를 넘었습니다. 독일 선수는 한국 스태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감사 인사를 남겼더군요. 저는 화면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이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그 경험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SNS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강요된 게시물과 자발적인 게시물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건 명백히 후자였어요. 루카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외신 기사 모음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만 12개 매체에서 한국 시스템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 제목들을 읽었어요. 한국의 혁신적 선수 케어, 발열 도시락이 바꾼 동계올림픽, 밀라노에서 빛난 한국 기술. 모두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봤어요. 기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거점에서 선수들을 인터뷰했다고 했죠. 노르웨이 선수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컨디션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한국팀의 배려가 감동적이라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기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간부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과도한 홍보 전략이라는 제 말이 설득력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요. 올림픽이 끝나면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이미 7개국 선수들이 이용했다고요. SNS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외신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걸 단순히 홍보라고 치부하기엔 실제 사용 사례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루카의 말이 맞았어요. 67명의 선수, 15만 조회수, 12개 언론사. 이 숫자들은 제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홍보라면 과장되고 화려하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 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었어요. 선수들이 직접 경험하고 만족하고 자발적으로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대응한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하죠? 지금 발열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루카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코르티나와 발텔리나 거점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해요. 특히 코르티나는 산악 지역이라 기온이 더 낮은데 그곳에서 한국 거점 이용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후 바로 찾아간다고 덧붙였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하나의 거점이 아니라 세 곳 모두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결과였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자고 내일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어요.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루카만 남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년 경력, 개최국 운영 총괄, 유럽 스포츠 행정 전문가. 그 모든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가국일 뿐인데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우리가 무대를 만들었는데 왜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걸까요?
루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7개국 67명, 15만 조회수, 12개 기사. 숫자들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어요. 하지만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일주일 전 회의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실수였을까요? 저는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운영이었어요. 홍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 판단이 잘못된 거였죠.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보 전략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하기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우리가 개최국이라고, 올림픽의 중심은 우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급식 문제는 한국만의 특이 케이스일 뿐이라고, 올림픽 전체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리는데 루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루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밤사이 추가 보고들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봤죠. 무슨 보고냐고 물었어요. 루카는 태블릿을 건네며 직접 보는 게 빠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기술 운영팀에서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 알파인 스키 경기장 운영 보고였어요. 어제 경기 중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우리 조직위원회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삼성이 제공한 AI 통역기기가 산악 경기장 운영진 사이에서 사용됐다고 해요.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현장 코디네이터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통역 인력이 있는데 왜 저런 기기를 쓴 거죠? 루카가 설명했습니다. 현장 운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했는데 AI 기기가 더 빠르고 정확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 용어 번역에서 탁월했다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급식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밀라노 빙상 경기장 판독 시스템 보고였어요. 쇼트트랙 경기에서 삼성 전광판과 판독 장비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0.3초 빨랐다고 했죠. 심판진에서 안정성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거냐고요. 루카가 대답했어요. 개막 첫날부터라고 합니다. 한국이 공식 협찬사로 장비를 제공했고 우리 기술팀이 테스트 후 승인했다고 했죠.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아요. 승인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단순한 장비 제공으로만 생각했었죠. 세 번째 보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사들의 일정 변경 사항이었어요. 어제 저녁 IOC 부위원장과 몇몇 국제연맹 회장들이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고 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IOC 부위원장이요? 루카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국 문화체험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급식 시스템과 기술 지원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위원장이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죠.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고요? 루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말해보라고 했죠. 루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방문객 통계였어요. 지난 사흘간 총 340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중 선수가 180명, 코치와 스태프가 120명, 언론인과 관계자가 40명이었다고 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340명이요? 사흘 만에요? 루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방문객 국적 분포가 나타났어요. 32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 프랑스, 일본,
심지어 남미 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공간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루카가 방문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한복 체험, 전통차 시음, K-팝 공연, 그리고 삼성기술 체험존이 있다고 해요. 특히 VR 훈련 시뮬레이터가 인기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가상 환경에서 코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고 했죠. 몇몇 코치들은 이걸 실제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급식, 통역, 판독 시스템, 문화체험, 기술 지원.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발열 도시락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과도한 홍보 전략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고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이건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식사와 문화와 기술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한국 거점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경기장에서는 삼성 기술을 사용했어요. 모든 접점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개별적인 활동들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급식은 선수 케어, 문화 공간은 교류 증진, 기술 지원은 운영 효율화. 각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한국이라는 브랜드로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루카를 봤어요. 루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구나 하고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모델이라고 대답했어요. 모델.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참가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참가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보였어요. 우리가 준비한 경기장들,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선수들은 한국 도시락을 먹고 국제 인사들은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고 운영진은 삼성 기술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참가국들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요.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몇몇 국가가 자체 급식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없다고, 특히 기술과 문화까지 통합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 저는 뭐라고 했죠? 과도한 국가 홍보라고 했어요. 웃으며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은 홍보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올림픽 참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0년 경력의 운영 전문가가 이걸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최국의 시각에만 갇혀 있었어요. 참가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간부들에게도 공유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됐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라고요. 이번엔 전체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카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급식, 문화, 기술. 세 개의 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컨디션을 관리하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휴식하며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장에서는 한국 기술의 도움을 받았어요. 모든 경험이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그게 자발적인 공유로 이어지고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례였습니다. 통합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완벽한 모델이었죠. 저는 이걸 일주일 전에 봤어야 했습니다. 아니, 올림픽 준비 단계에서부터 파악했어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몇 달 전부터 이걸 준비했고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한들 모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무대에서 그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개최국인 우리가 아니라 참가국인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주목하고 있었죠.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경력, 유럽의 노하우, 개최국의 위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요. 오후 회의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루카가 정리한 보고서를 간부들에게 공유했어요. 급식 시스템, 기술 지원, 문화 교류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대응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30년 경력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놓친 걸까요? 아니, 저는 애초에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루카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뭔가 보고할 게 있나 봤죠. 저는 지쳐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는 태블릿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요 외신 기사가 나왔다고요. 화면을 봤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표단 밀라노 동계올림픽 운영 모범 사례 제시. 저는 그 제목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모범 사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모범 사례라고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상세히 다뤘어요. 발열 도시락 코리아하우스, 삼성기술 지원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더군요. 참가국이 이 정도 수준의 자체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올림픽 역사상 전례가 드물다고요. 다음 문단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향후 올림픽 참가국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라고요. 단순히 경기 참여를 넘어 선수 복지와 기술 혁신을 통합한 접근법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덮었습니다. 루카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비슷한 기사를 냈는지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BBC, CNN, 프랑스 AFP 모두 유사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톤도 비슷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밀라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무대에서 그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요. 루카가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경기장을 짓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매뉴얼을 작성했다고요.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기본 인프라 위에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선수들은 한국 도시락을 먹고 있을 겁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겠죠. 경기장에서는 삼성기술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시야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 개최국으로서의 자부심, 유럽 스포츠 행정의 우월함. 그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걸까요? 아니, 허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일들도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루카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한국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걸 언제 알아챘냐고 물었습니다. 루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다고, 저도 과소평가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한국을 마케팅에 능한 국가로만 봤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있고 실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외신 기사가 떠 있었어요. 모범 사례라는 단어가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루카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루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한국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남고 싶었습니다. 루카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어요.
루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할 일도 없었어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관심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개최국에서 참가국으로,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요. 언론도 선수들도 국제 인사들도 모두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무대 위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새로운 기준을 보지 못했다고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밀라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잠을 못 잘 것 같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짚어봤어요. 처음 한국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보인 반응, 과도한 홍보라며 웃었던 순간, 현장에서 기모르는 도시락을 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오늘 외신 기사를 읽으며 느낀 무력감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올림픽은 계속 진행됐고 저는 제 역할을 다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국 거점 이용률은 계속 증가했고 외신 기사도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고요. 올림픽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평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IOC 관계자들과 각국 조직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식 자리였어요. 밀라노 올림픽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개최국 운영총괄로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IOC 부위원장, 국제연맹 회장들, 각국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운영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기장 시설, 교통 편의성, 의료 지원,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우리가 준비한 기본 인프라는 분명 훌륭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됐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운영 총괄 평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분산 개최의 성공적 관리, 선수촌 만족도 4.2점, 경기 일정 차질 0건. 숫자로 보면 분명 좋은 성적이었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개선 사항 및 특이 사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 제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어요. 참가국 중 한국 대표단의 자체 지원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금 술렁거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거점, 36명 조리 인력, 22억 원 예산의 급식 체계, 발열 도시락이라는 혁신적 기술, 코리아하우스를 통한 문화교류, 삼성의 기술 지원까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통계가 나타났어요. 7개국 67명 이용, SNS 조회수 수십만 회, 외신 보도 30건 이상. 숫자들이 한국의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지원 체계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단순히 자국 선수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개방된 시스템이었다고요.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가국이 이런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고 평가했어요. IOC 부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위원장이 물었죠. 개최국 입장에서 참가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선수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어요. 부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계속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재현. 제가 준비한 결론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국들은 한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참가국의 자체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전체 올림픽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도 다음 국제대회 준비 시 이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특히 선수 컨디션 관리와 기술 통합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제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죠. 앉으면서 루카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눈빛으로 격려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무거웠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IOC 관계자 한 명이 악수를 청했어요. 솔직한 평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최국이 참가국의 혁신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칭찬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이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 갔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보였어요. 일주일 전 같은 풍경을 보며 착잡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여전히 우리 도시였고 우리가 만든 올림픽이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됐죠. 루카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국 측에 우리 평가를 전달할 수 있냐고요. 루카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급식 총괄 책임자 박지훈이라고 했죠.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의 노력이 이번 올림픽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카는 알겠다며 메모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도 이제 일주일 남았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30년 경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과거의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조직위원회 전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배움과 성장. 본문에는 오늘 회의 내용과 제 소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무대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서 더 나은 기준이 만들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며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드는 주체가 됩시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인정하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것 같았어요. 루카가 퇴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확한 보고 덕분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없었다면 끝까지 부정했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루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선수들은 여전히 한국 도시락을 먹고 있겠죠. 코리아 하우스는 마지막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폐막식까지 그들의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한국은 참가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그걸 인정했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경력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